강남 안 떨어진다. 하지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강남 외에 또 한 군데 말하고 있는 곳이 용산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강남 상무 이후에 계속 집값 오른다고 강남 퀴즈들이 많이 유입돼서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 원래는 서울의 중심 쪽에 있지만 그 지역들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예요? 마용성이죠. 거래 가뭄 속 핵심지 신고가가 혼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비강남권에서 신고가 거래 말하는 게 마포구, 그다음에 뭐 관악구, 강서구 이런 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마포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성동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호가예요, 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역 이쪽에 뭐예요? 평당 3천 하던 것이 뭐 수천만 원 올랐다. 많게는 8천만 원까지도 부르고 물건이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초안이나 분양가 통제, 즉 분상제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가격에 분양 받아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금리 보면은 엄청나게 올릴 건데. 지금 유동성 축소 기간이죠? 그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축소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제를 볼 줄 모르는 거다. 지금 유동성 축소는요, 1차적으로는 코로나로 생긴 유동성을 억제하는데 2차적으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이 2015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2017년부터 양적 축소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유동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생겨난 유동성이죠. 그래서 그걸 축소하고 있던 와중에 오히려 유동성을 늘렸어요. 라는 것은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때의 유동성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축소하는 부분만 코로나로 인한 축소를 하고서 그 다음에 경제 충격을 보고 어느 정도 더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지, 결국 종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생겨난 유동성까지도 축소하겠다. 이게 현재 상황이죠. 그런데 뭐 분양가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분양이 돼요?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송도 9억 중도금 대출 안 나와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떠들지 않았어요? 물론 중도금 대출 나왔던 단지도 망했지만 나와도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오는 단지라고는 오죽하겠냐. 재건축해서 당연히 분양이 다 될 거다. 서울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아니 가격이 문제예요. 핵심은. 아무리 좋은 입지는 뭐예요. 10억 할 게 20억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불패 심리로 살아났으니까 그게 됐지만 이제는 그 불패 심리로도 막을 수 없는 여력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데 계속 뜬다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부담금은 억대로 나오고 있죠. 제초안 폐지는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엄청나게 걷어가고 있는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근로소득보다 덜 걷어가게 되는 순간 그 사회는 굉장히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GDP 대비로 자꾸 비교를 하는데 GDP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집값 대비죠. 되게 그 전문가들이란 작자들이 말하는 게 어이가 없는 게, 부담을 이야기할 때는 자산 대비로 해요. 부담을 이야기할 때가 오히려 소득 대비로 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자산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소득 대비로 붙이면서 세금은 과하다. 그리고 버틸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분석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집값 거품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억대로 나오는 거지, 집값 거품이 안 큰데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폐지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남도 맨날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죠. 마영도 지금 휘청대고 있다. 마포구는 2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죠. 그러면서 호가보다 뭐 10억 뚝 떨어졌고 경매도 얼어붙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용산구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성동 상승세 멈추고 하락했다가 거래가 안 되니까 보합 중인 거죠. 역대급 거래 절벽 나오고 있어서 심리지수는 최저. 그래서 보면은 자, 마포구는 지금 3주째 하락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 3주째 보합하다가, 용산이 이번에 2주 보합하다가 하락세로 바뀌었죠. 성동구는 보합 찔끔 상승 보합 찔끔 상승하다가 하락 보합 보합.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 가격 지수는요 거래량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시기와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커도 하락폭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폭이 적어도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그때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죠. 전세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에 잠깐 상승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넘어간 상황이고, 마포, 용산 마찬가지죠.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서울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마포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 매매가 하락세로 바뀌고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떨어지진 않으니까 조금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여기 7월은 통계 변동이라 그랬어요. 역시 용산구도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성동구는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다. 매매 가격이 거래가 안 되니까 멈췄는데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다가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바뀌고 있는 거죠. 매매 수급 동향 역시도 전반적으로 세 군데가 나눠져 있죠. 용산은 도심권 제일 안 좋죠 사실 도심권이. 그런데 용산은 계속 오른다 하고 있어요. 동북권 성동구 동북권도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데가 껴있어서 여기가 높아 보이지만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셋 다 100은커녕 90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 역시도 어때요? 서울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심권, 동북권, 서부권 다 떨어지고 있죠.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지 한참 됐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떨어지기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실거래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왜 떨어진다는 걸 체감하지 못했느냐?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지수상으로는 일단은 30일 이전에 거래된 게 신고되고 있죠. 신고 기한이 30일 정도죠. 그리고 신고가 기사들을 계속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막 눈에 띄는 것들 몇 개만 숨기면은 티가 잘 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외지인 매매 역시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재작년이 피크였다. 왜? 요때는 거의 증여성 거래죠. 여기 6, 7월이니까.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기는 거래들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마찬가지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매매 거래량 어때요? 지금 성동구가 왜 보합이 많이 나왔느냐? 마포, 용산이 왜 계속 보합이다가 하락 조금밖에 안 나오느냐? 2월에 지금 신고된 게 8건이에요. 용산 1건, 성동구 2건. 물론 이럴 게 아직 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럴 게 많았냐? 이럴 것도 개박살 나 있죠 지금. 물론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가 하락가 비율보다 높습니다. 마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 간간히 떨어지는 거래들이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폭이 높은 거래일수록 신고가 빨리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신고가를 찍은 것들은 신고가 빨리빨리 된 거고 왜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거래는 집값을 낮출 수 있으니까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한 거죠. 그래서 단지별로 보면 어때요? 뭐 신고가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성산동, 성산시형 어때요? 11억 2천까지 갔다가 지금 10억 5천 거래까지 나왔죠. 물론 1층이지만 10억 7천, 10억 8천 이런 거래도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16억 4천까지 갔는데 15억까지 떨어졌죠. 마레프, 밤섬자이 여기 26억 찍었다가 20억까지 떨어졌죠. 웬일로 표시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왜 특수거래라고 안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호가는 절대 낮추지 않죠. 왜? 호가 낮췄다간 공공의 적이니까. 저번에 뭐 담합 다루긴 했는데 담합에 대해서 신고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호가 낮춰서 내놨어봐요. 신고보다 더 빨리 티났지. 그 매물 내놓은 중개사는 당연히 가두리로 몰리기 싫으니까 전화를 해서 하겠죠. 호가는 이렇게 내놓고 와서 가격 상담하면 이렇게까지 빼주겠다고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죠. 전세가 상승 엄청나게 크다고 했는데 갭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지금 이미. 이거 다 지금 그만큼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꼈다는 거죠. 여기야 재건축이라고 그렇다 치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특별히 많이 꼈다는 거죠. 용산구 가봅시다. 25년차 19억 찍었다가 17억 8천도 찍고 19억 거래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죠. 18억 5천 매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억 4천까지 찍었다가 21억까지 떨어졌죠. 호가는 안 낮췄고 그 다음에 여기 20억 9천까지 찍었다가 18억 9천5백 그리고 18억 5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갭은 당연히 엄청나게 벌어졌고 전세가를 끌어올려도 매매가 상승에는 못 당하고 있고 전세가가 이미 멈췄죠 이제. 여기야 특별히 최근 몇 건 올랐나 본데 한계죠 여기가. 그리고 이미 호가는 떨어진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용산은 지금 뜬다 해놓고서 호가 떨어뜨려서 빨리 팔고 각자 조생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성동구 떨어진 거래도 위주로 들고 왔어요. 10억 6천 갔다가 10억까지 떨어졌고 여기도 11억 8천까지 찍었다가 9억 2천 요런 거 뭐 특수거래라고 엄청나게 했겠죠. 조금은 떨어졌죠. 그 다음에 11억 9천9백까지 갔다가 지금은 10억대 그리고 호가. 오히려 마포보단 용성이죠.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용성이 더 우선이죠. 강남 3구에서도 강남 서초하고 송파는 조금 다르듯이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그래서 용성 쪽에서는 호가를 빨리빨리 낮추고 있죠. 마포 같은 경우는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많으니까 눈치 많이 주고 가두리 신고 많이 하고 그렇고 있는 상황이고 갭은 전세가 뭐 오르는 타다가 결국은 다시 떨어지죠. 핵심지들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갭이 벌어지죠. 그리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호가 낮추는 거고. 그렇다고 매물 부족이냐? 매매, 전세 완만하게 오르고 있죠. 월세는 조금 줄었다 다시 오르는 상황이고 용산은 말할 것도 없죠. 성동도 마찬가지고. 입주, 분양계획 보면 어때요?
공급이 당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입주는 좀 적죠. 올해가 입주 적은 건 피크인데 문제는 뭐예요? 핵심인 공급은 입주만 바라는 게 아니라 매물을 봐야 되죠. 매물이 얼마나 늘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매물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공급 자체도 수요자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입주가 들어오면 그거는 플러스 매물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를 한대요. 자, 규제를 완화해서 수요가 늘 수 있는 방법은 투기 수요가 늘든가 실수요가 늘든가죠. 그런데 마용성 같은 동네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번에 자산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죠. 금리가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절반 이상이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겠다. 6%를 넘어가면 78%가, 7%를 넘어가면 88%가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내로 몇 프로나 찍을까요? 투기 수요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낮추든가 대출을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금리는 지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대출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LTV 풀어주겠다는 후보들 나오죠. 그런데 DSR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젤3로 DSR을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LTV 40%로 제한했는데도 다른 나라들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간 이유가 뭐냐? 소득이랑 관련 없이 우리나라는 LTV는 자산 가격만 뻥튀기 시키면은 대출을 계속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구조였죠. LTV 위주였기 때문에. 즉 DSR 규제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소득 대비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권 부실 위험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갔다는 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보다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은.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죠. 앞으로 매물은 계속 쌓일 거예요. 공급 부족이요? 이미 2017년 그 이전부터 공급 과잉이었는데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인 이유는 가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론. 똘똘한 한 채 올라요. 근데 단언컨대 이야기하는데 똘똘한 한 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락거지도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똘똘한 한 채는 똘똘해야 되죠. 똘똘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품이 끼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치가 있는 실물이더라도 100만원짜리 가치하는 걸 200만원, 300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 그걸 산다고 해서 내가 똘똘한 걸 샀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는 언론에서 오른다고 하는데 똘똘한 채는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똘똘한 채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 그 다음 벼락거진 뭐예요? 누군가가 자산이 확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면 뭐예요? 나가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은 지출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진짜 벼락거진 뭐예요? 자산이 급격히 떨어져서 소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벼락거지죠. 지금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아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똘똘한 한 채와 벼락거지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빠지고 자산이 빠지면서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그래서 자산 올랐다고 다른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집 못 팔게 되고 결국에는 조금 오른 가격에 팔았더라도 손해 훨씬 많이 보고 팔았다. 뭐 보유세 내고 이자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벼락거지 되는 거다. 그리고 거품 빠지면서 정상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 내가 똘똘한 가격에 사기 때문에 그게 똘똘한 채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